지난 한 학기 동안 저희가 박안서 작가님의 그만턴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아주 의미 있게 유의미하게 수업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한 파트씩 나눠서 발표하는 시간으로 이 수업의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이들도 긴장하고 있고 저도 살짝 긴장이 되지만 좀 즐겁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박안서 작가의 자전적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이긴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쓴 책이라서 굉장히 현실감이 있고 또 특별히 저희가 감정이입이 굉장히 잘 되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연결해 드리는 줄거리라든지 어떤 느낀 점들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순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천천히 읽는 시간을 통해서 저희의 실력도 자라났지만 우리 어른들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개개인들의 감정을 정말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던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또 각자 준비한 발표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성장하는 시간, 또 배운 것을 풍성히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이미지가 죄송합니다. 제가 다 바꿔버렸네요. 이거 다시 바꿔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먼저 찬영이가 작가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고요. 1장부터 12장까지 각자 한 친구씩 자기가 맡은 내용의 줄거리와 어떤 특별한 점들을 함께 나누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통 질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이 책을 충분히 경험해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위와 같은 순서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찬영이 여기 나와주시고요. 우리 작가 소개를 먼저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영이 박수로 한번 환영해주세요. 찬영아 크게 말해야 돼요. 네, 찬영이가 한번 박안서 작가님에 대해서 한번 큰 목소리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서 작가님은 1931년 경기도 개풍에서 태어나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7살에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1950년 숙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서울대학교 국어 국문화에 입학했으나 한국전쟁이 일어나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1970년 여성동화 장편소설 공모에 남옥이라는 책에 당선되어 등단했습니다. 80에 가까운 나이로 소설과 신문을 쓰며 황성한 창작 활동을 하고 2006년 서울대학교의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단원으로 투병하다가 2011년 1월 22일 학년 8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지금 이제 찬영이가 소개해준 마이크 볼륨 잠깐 조정하겠습니다. 찬영이가 소개해준 이 작가 양력이 사실은 자전적 소설 안에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보게 될 그만턴 싱하의 내용은 작가의 유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삶이 드러나 있어서 저희가 서울대 입학하는 거랑 그 다음에 6.25 전쟁까지 6.25 전쟁이 발발하는 것까지 이 책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가 소개와 그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영은 어떤 구절이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이 앞으로 언제가 글을 쓸 것 같은 예감이 그 예감이 공포로 몰아냈다가 아, 네. 제 오타가 네. 제 잘못입니다. 네. 앞으로 언젠가 글을 쓸 것 같은 예감이었다. 그 예감이 공포를 몰아냈다. 이 구절을 뽑았네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박완서 작가님이 그 편안하게. 예감으로 그것을 맞췄잖아요. 네. 맞췄죠. 그래서 그게 놀라서 아, 네. 이 책에 정말 수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12장 되면은 그 내용이 나오겠지만 12장의 가장 힘든 순간에 뭔가 갑자기 막다른 골목에서 딱 뒤돌아서는 듯한 그 감정을 받으면서 쓴 표현인데 이 표현이 이 글을 열기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박은서 작가가 참 어려운 순간을 경험한 다음에 앞으로 나는 글을 쓰게 될 것 같다라는 예감을 딱 받았던 그걸 딱 포착을 했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제목이 그만턴 싱아는 과연 누가 먹었을까인데 누가 먹었나요? 싱아. 저는 엄마가 먹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찬영이가 지목한 범인은 엄마다. 네,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시은이가 발표할 장을 봐야 우리가 싱아를 먹었다라는 의미의 문학적인 의미를 좀 더 고민할 수 있겠지만 왜 엄마가 먹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엄마가 이사를 많이 다니는데 음. 그 이사를 다니로서 박적거리에서 자라는 싱아는 서울에 없었는데 서울로 이주하게 되어서 싱아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시골에 살았으면 박은서 작가님이 충분히 싱아를 먹으면서 목사님도 카메라 좀 말할 때는 같이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골에 있었으면은 싱아도 먹고 이런 걸 자연스럽게 누렸겠지만 엄마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적어도 박완서 작가의 환경에는 싱아는 없어졌다. 그러니까 엄마가 먹은 거나 마찬가지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바로 1장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맡은 소원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장의 제목은 야성의 시기입니다. 야성의 시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소원이가 한번 먼저 줄거리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마이크 있으니까 큰 목소리로 해주셔요. 해당 챕터의 시대는 일제강점기 주인공 박완서 작가님은 짱지 시대고 주인공 박완서 작가님은 박작골이라는 시골에 살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비를 맞아도 평화스러웠던 야성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는 도회지 안에서만 살았어도 아버지가 그리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라고 하며 무난 서울에서의 생활을 원하셨습니다. 또한 신식 교육을 받은 여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박완서 작가님은 할아버지를 각별하게 생각했는데 할아버지도 박완서 씨가 타박을 받을 때 편을 들어주시는 중 총녀 박완서 씨를 각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시골에 비하면 번화가였던 성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그 당시 시골에서 아주 귀했던 물감을 사오셔서 박완서 작가님에게 선물을 하셨는데 박완서 씨는 가슴이 울렁거리는 중 처음 맞이한 문명에 설레어하셨습니다. 한없이 행복했던 박완서 씨의 어린 시절이 담긴 1챕터 야성의 시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원이가 요약을 해준 1장을 보면은 정말 동화 같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쵸? 어렸을 때 야성이라고 하면은 우리한테는 지금은 조금 낯설기도 하고 그렇게 동경의 대상이 아니지만 마치 우리가 캠핑을 가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상적인 세상을 박완서 씨는 아주 풍요롭게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또 심지어 이제 대소변을 보는 것마저도 굉장히 풍성하게 다 이게 쓰였던 아주 좋은 면으로 기억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야성의 시기는 분명히 좋은 이미지로 박완서 씨가 그려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할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부재가 있지만 할아버지의 사랑까지도 아주 잘 묘사해 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구절을 뽑으셨나요? 네. 네, 그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건 아마도 내가 최초로 맡은 문명의 냄새 문화의 일감이 없다. 이게 어떤 배경이죠? 어떤 게 문명의 냄새였을까요? 그 할아버지가 송도에서 사오신 물감, 덕국 물감이 문명의 네, 처음 독국이 혹시 어느 나라입니까? 그 어디였더라? 독일입니까? 독일이었죠? 네, 독일의 독일제 물감을 할아버지가 송도라는 그래도 큰 도시에 가서 박적골 시골로 가져오셨는데 그게 바로 최초로 맡은 문명의 냄새. 이 구절이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왜 인상적이었어요? 그 추후에 이제 박완서 작가님 이 문명에 익숙해져 버렸을 때와 대조가 돼서 골랐어요. 네,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물감을 보면서 와 문명이다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문명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 박완서 작가님은 문명이라는 게 너무 낯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감이라는 것도 그냥 평소에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를 할아버지가 사다 주신 거잖아요. 그만큼 야성을 강조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 물감조차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할아버지가 가지고 오신 게 나에게는 문명의 냄새였다. 네, 아주 그런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공통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먹었습니까, 싱아? 낯설었던 문 밖과 문 안의 생활이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낯설었던 문 밖과 문 안의 생활이 싱아를 먹어버렸다. 이 부분은 좀 뒷부분의 줄거리까지도 알아야 할 수 있는데 싱아는 사실은 야성의 시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싱아가 없어진 거를 박완서 작가님이 이야기한 건데 결국은 문 안과 문 밖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싱아는 사라지게 됐다. 네. 혹시 여기에 더 코멘트 해주실 내용이 있으세요? 네, 되게 좋은 표현이고 이 표현은 나중에 5장쯤인가 문 밖에서 그런 내용들을 들으시면은 이제 소원이가 말했던 부분들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장 바로 나와주세요. 우리 시간을 조금씩 줄이겠습니다. 바로 나와주시고 2장은 아득한 서울입니다. 네, 아득한 서울을 주제로 우리 준수가 준비를 했는데요. 준수가 먼저 줄거리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큰 목소리로 부탁할게요. 어느 날 방학도 아닌데 서울에 가셨던 엄마가 집에 와서는 너도 송도에 있는 소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해야지 라고 하십니다. 그런 엄마의 의도를 안 할머니가 계집애를 소학교에서부터 서울에서 라고 기아 많은 소리를 내시며 다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엄마는 박완서 작가를 데려가기로 마음을 먹고 할아버지에게 하직 인사를 시킵니다. 박완서 작가는 송도에서 유리창이라는 것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 엄마는 서울에는 유리창이 나 있는 집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개성역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배웅을 해주셨습니다. 박완서 작가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할머니를 바라보자 눈물이 펑펑 나왔습니다. 마침내 서울을 도착하고 짐꾼과 함께 목적지로 향합니다. 하지만 도착지가 현저동이라는 말을 듣고 같이 다니던 짐꾼은 눈에 띄게 불순해집니다. 사실 박완서 작가님과 엄마의 목적지는 현저동 산 꼭대기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도 박완서 작가와 엄마의 것이 아닌 그저 그 집에 새들어 사는 것이었습니다. 네. 오케이. 네, 그 아득한 서울이라는 장을 우리 준수가 잘 요약을 해줬는데 이 장에서 목사님 기억났던 거는 이제 유리창이라는 키워드가 좀 기억이 납니다. 그쵸? 유리창이 어떤 점에서 좀 인상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유리창이 큰 목소리로 지금 방송이니까. 안과 바깥이 뚜렷이 투명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인데 그 유리창이라는 벽에 막혀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기차의 유리창을 지금 말한 건데 네.
기차를 타고 송도에서부터 서울로 가는데 엄마와 박안서 씨는 유리창 안쪽에 들어있고 그리고 할머니는 유리창 밖에서 이제 서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이 장면에서 투명하게 보이지만 야성과 문명이 갈라지는 네.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다고 우리가 그때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좀 생각이 나고요. 그거 말고 처음에 그 무슨 고개더라? 농바위 고개. 농바위 고개를 넘어갈 때 깜짝 놀랐잖아요. 박한서 씨가 유리 때문에. 혹시 그 장면도 기억이 납니까? 네. 네. 어떤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거기서의 유리는? 거기서의 유리는 이제 뭐 노란 거 말씀하시는 거. 네네네. 거기서 유리창에 태양빛이 반사되는 것을 보고 이제 박완서 씨는 그때 유리창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창에 태양빛이 반사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죠. 왜냐면 박한서 씨의 박적골에는 유리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본 유리, 그 물감을 보고도 문명의 냄새를 맡았는데 서울로 가기 위해 기차역에 있는 송도에서 처음 본 유리를 보고도 깜짝 놀랐고 그리고 그 유리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야성에서 문명으로 갈아타서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간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요약해 준 걸 보니까 사실은 거기가 서울에 하면은 그 문명의 최첨단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서울 문 바깥에 있는 현저동 쪽으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사대문 안과 밖으로 나눠지는 서울이었는데 이제 문 밖에 산 꼭대기에 있는 집에 현저동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서 내가 생각했던 문명이 아닐 수 있겠다. 아까 여기 줄거리 중에 그 짐꾼이 현저동이라는 말을 듣고 태도가 바뀔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득한 서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네요. 문명을 향해 갔으나 생각했던 문명이 아니었다라는 느낌. 자, 그러면은 인상적이었던 나는 농바위 고개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이질적인 두세 개의 경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네. 이거는 왜 인상적이었죠? 그 야성과 문명 그 중간 사이에서 이제 그 어느 쪽에도 붙지 못하는. 이건 진짜 포인트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이제 행복했던 야성을 떠나서 엄마랑 같이 서울로 가게 되는데 그 경계선을 가장 인상적인 구조로 잡은 거는 진짜 너무 좋네요.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이 큰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럼 공통 질문. 그러면 싱하는 누가 먹었습니까? 그 엄마와 문명이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와 문명이 먹었다. 오, 그치. 자연 야성에서 누릴 수 있었던 싱하를 엄마와 문명이 먹었다. 왜 문명은 알겠는데 왜 엄마가? 엄마가 이제 음. 문명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기 때문에 엄마도 싱어를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야성에 만족하지 않고 엄마가 문명을 향해 데리고 나갔으니까.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장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근데 목사님 혹시나 저기 뒤에 컴퓨터에서 우리 아까 벨 소리 났잖아요. 음량을 줄여주면 돼요. 음량을 제로로. 노트북을 껐습니까? 확실하네. 오케이. 시원시원하구나. 네. 역시 문명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 진병원 군이 준비한 이제 문 밖에서 아까 우리가 배경 설명이 좀 됐으니까 이 제목이 약간은 이해가 됩니다. 자, 문 밖에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줄거리를 한번 나눠주시길 부탁드려요. 큰 목소리 부탁합니다. 이 장에서는 엄마와 함께 문 안으로 향하게 되는데 하지만 정작 문 안에는 못 들어가고 고향도 아니고 문 안도 아닌 어중간한 문 밖에 정착하게 됩니다. 현조동에 얹혀 살면서 안집 사람들과의 긴장감, 그 외 주소를 2개나 외우는 등 낯선 곳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문 밖이라는 어중간한 상황이 나중에 문 안에서의 생활을 잘 적응하게 해주는 좋은 경험이 됩니다. 고향에서와는 다른 생활을 맞이하면서 힘들었지만 문명의 생활을 시작하게 해준 꼭 필요한 경험을 하게 해준 것이죠. 네, 끝입니다. 네. 진짜 깔끔한 정리. 목사님 좀 깜짝 놀랐는데 정말 정리를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이 문 밖이라는 개념을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그 야성을 떠나서 야성을 떠나서 이제 문 안도 아니고 고향도 아닌 어중간한 곳. 그러니까 문 안이 진짜 문명의 핵심이 있는 그 어딘가라면 야성을 떠나서 아득한 서울로 왔는데 그 먼 서울로 왔는데 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야성과 문명의 경계선과도 같은 문 밖에서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 문명에 조금 적응도 하고 뭐 그랬다라는 내용 정리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주소가 2개였던 이유가 뭐죠? 이제 현저동에 살 때랑 이제 박적골에 살 때 그 주소를. 웁스. 이건 왜 박적골에 있는 주소는 어, 이제 박완서 네. 씨가 이제 외우라고 강요를 안 해도 외운 곳이었고. 네. 여기서 목사님 한번 살짝 정리를 해주면 그 주소는 문 안에 있는 친척집 주소거든요. 기억나죠? 그렇죠. 다시 정리를. 자, 생방송이니까 저희가 미리 맞춰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편집은 없지만. 네. 네. 주소가 2개였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이제 박완서 씨의 친척인 문 안에서 사는 그 집 주소를 기억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문 밖에서의 현저동의 주소를 기억하는 거예요. 키워드는 학교. 네. 학교는 문 밖입니까 아닙니까? 문 아니죠. 그러면 문 안에 있는 학교를 가려면 주소지가 어디여야 됩니까? 이제 문 안에 있는 그 친척집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엄마가 사는 곳은 문 밖인데 네. 학교만은 문 안에 보내려고 엄청 노력한 거 맞습니까? 네. 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신여성을 만들고 싶어서 박완서 씨를 이제 고향이 시골이었잖아요. 시골을 떠나서 이제 신여성이 되려면은 적어도 문 안에서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거를 주장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 포인트 정말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문 밖인데 우리의 현재의 삶은 문 밖인데 우리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문명의 문 안으로 들어가려면 결국은 학교만큼은 문 안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이중 주소지가 사실은 불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이제 학교를 안으로 넣어버린 거죠. 맞죠? 네. 인상적이었던 구절 좀 읽어주시죠. 네, 책을 볼게요. 오, 멋지다. 이불 속에서 하루에 단 한 번 철썩하고 나는 물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내 속에서도 물기가 말라 명태가 말라 북어가 되듯이 나 아닌 다른 게 돼가는 것 같은 황당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네,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 밖에서라는 상황이 익숙한 시골을 떠나 대표적인 도시인 서울, 즉 문 안으로 향하던 중 시골도 문 안도 아닌 어중간한 곳에 정착하는 때였는데 처음 마주하는 낯선 환경 속에서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목마름을 이 문장이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문장을 골랐습니다. 진짜 잘 고른 것 같아요. 시골은 물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시골은 야성은 야성은 이제 물이 넘쳐났죠. 어떻게? 막 계곡이 흐르고 개울가에 물이 많이 흐르고 네. 물도 틀면 네, 콸콸 맞아. 나오고 어? 물도 틀면 콸콸 나오고. 물 틀어요? 시골에서? 시골은 아니죠. 그러니까 시골 물 트는 거 좀 이따가. 네. 네. 그러니까 시골에는 개울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담 너머에 개울이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물 언제든지 물은 마음껏 바로 집 앞에서 쓸 수 있는 상황이었고 문 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물을 길러와야 되죠. 문 안. 문 안. 문 안? 사촌집. 문 안은 물이 잘 나왔죠. 틀면은. 문 안은 그러니까 문명의 핵심은 수도가 있어서 네. 수도꼭지를 열면은 물이 나와 버리는. 근데 문제는 박완서 씨는 지금 야성에 사는 것도 아니고 문 안에 사는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길러와야죠. 물을 산 밑에까지 내려가서 물을 길어 와야 되는데 그거를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했습니까? 이제 네, 물장수 아저씨가 해줬죠. 삼촌이 아니죠. 물장수. 네, 물장수 아저씨가
하루에 한 번 새벽에 그 물을 부어주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물만 써야 되는 거야, 하루 종일. 그 물 한 번 부어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이렇게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는구나라는 마음이 마치 명태가 말라 북어가 되는 것 같은, 나 아닌 다른 게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다. 그죠? 너무 인상적인 본문이었어요. 우리 수업 때 나눴던 내용이 막 기억납니다. 자, 싱아 누가 먹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메마름 속에서 내가 내뱉은 한숨이 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 나는 박완서 씨. 아, 결국은 박한서 씨가 먹었다. 그렇죠. 근데 박완서 씨가 네. 직접적으로 네. 먹어서 없앤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문학적인 표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바쁜 가운데에서도 이제 추억을 회상하는 거잖아요. 싱아의 그 맛과 그걸 기억하는 건데 잃어버린 것을 굳이 탓하자고 하면은 이제 박완서 씨가 내뱉은 그 한숨이 먹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숨은 어떤 거를 특별히 형상화한 겁니까? 이제 네,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한숨. 이제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음. 이제 아픈 상황은 잘 안 풀리기도 하고 막막한데 이제 내가 그 전에 갖고 있던 추억들은 잊혀지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한숨이 그러니까 유년 시기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때 어려운 점이 있을 때마다 한숨을 쉬면서 나아갔던 나의 삶 자체가, 작가의 삶 자체가 결국 과거의 싱아를 먹어버렸다. 네, 너무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내 한숨이 먹어버렸다. 네, 혹시 더 코멘트 있습니까? 준비한 내용 있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장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4장 동무 없는 아이는 우리 시은이가 준비했네요. 시은이가 준비한 동무 없는 아이,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은 한번 4장 내용을, 동무 없는 아이가 아마 박은서 작가를 말하는 걸 텐데 한번 네. 줄거리를 큰 목소리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일본어를 하지 못했던 박완서 작가님은 서울의 국민학교에 입학을 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까 전에 준수랑 병원이가 설명해 준 것처럼 그곳에 문 밖이지만 그 고향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굿을 치는 무당들, 뒷산의 풍경, 그리고 아카시아 꽃처럼 박적골과는 너무나도 다른 서울의 모습 때문에 더욱 고향을 박완서 작가님께서 그리워했습니다. 근데 게다가 친구도 없어서 마음을 붙일 곳이 없었고, 그래서 자연스레 학교에서도 이제 그 선생님의 관심 바뀐 그 밖에 있어서 학교에서도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마다 이제 박적골로 돌아갔는데, 여름에는 이제 엄마가 옷을 사주셔서 파란색 물방울 무늬 원피스를 입고, 또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가지고 박적골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서울에 갔으니까 얘는 서울 아이네 하면서 관계가 서먹해졌고, 그래서 그 서울에서도 친구가 없었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도 동무가 없는 홀로 된 몸으로 그렇게 자연 속에서 재충전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로웠던 시간 속에서 정서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좋은 영향만 있었다고 할 수 없지만 엄마의 이야기가 가장 그 적응기에 위안과 힘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네, 줄거리 다 이야기해 주신 거죠? 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환경이 바뀌었고 이제 작가는 과연 그럼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야성도 아니고 문명의 중심도 아니고 그 문 밖에, 서울 그 사대문 밖에서 살게 된 박완서 씨가 아까 말하기로는 그 낯선 그 문 밖 상황도 낯설고 네.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없고, 학교에 가면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문명에 깊숙이 자리한 아이들과도 선생님 품에 다가갈 수 없는 아이로 남아 있었고, 시골에 가서도 엄마는 얘가 문명인이라고 자꾸 자랑하고 싶어서 억지로 막 스케이트화도 가져가게 하고 하지만
거기서도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어디 하나 밟으실 곳이 없는 박한서 씨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카시아 꽃이 나오는데 아카시아 꽃을 먹어본 이야기가 2장에 나오는 겁니까? 네네. 그 상황을 좀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일단 그 등굣길이 산을 지나가야 했었는데 거기서 서울 사람 이 현저동 아이들이 아카시아 꽃을 따서 먹는 걸 보고 작가님이 되게 놀라셨어요. 서울의 사람들도 자연에서 이렇게 먹을 것을 취하는구나 해가지고 혼자 몰래 먹어봤는데 그게 이제 이미 싱하의 맛을 봤던 작가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비리고 이상한 그런 이질감이 있었다고. 그죠. 여기서 이제 그 포인트가 나오는데 네. 혹시 인상적인 구절이 그쪽에서 뽑았습니까? 네네. 그럼 그 구절을 보고 함께 좀만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나는 불현듯 싱하 생각이 났다. 나는 마치 상처난 몸에 붙일 약초를 찾는 짐승처럼 조급하고도 간절하게 산속을 찾아 헤맸지만 싱하는 한 포기도 없었다.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나는 하늘이 노래질 때까지 헛구역질을 하느라 그것과 우리 고향 뒷동산을 헷갈리고 있었다. 이 구절 정말 잘 잡은 것 같아. 너무 핵심을 다 보여주는, 이 책의 핵심을 다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설명한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카시아 꽃을 나도 따라서 먹어봤는데 비린내가 나서 네.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했어요? 싱하를 빨리 먹어서 그 맛을 없애고 싶어. 상큼한 그 싱하를 먹어보고 싶었던 건데 여기에 상처난 몸에 붙일 약초를 찾는 짐승처럼 조급하고 간절하게 찾았지만 싱하는 없었다. 누가 다 먹었을까? 자, 이 책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누가 먹었나요? 공통 질문. 누가 먹었습니까? 저는 그 박완서 작가님의 삶이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의 삶이 먹었다. 약간 추상적이니까 좀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병원이랑 말한 게 약간 비슷한데 이 싱하가 박완서 작가님의 유년기에 대한 회상을 시켜주는 그런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작가님이 이제 뒤에 친구들 설명해줄 많은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그것 또한 이제 희미해지는데 저는 그래도 박완서 작가님이 멋있다고 느낀 이유가 이 싱하가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싱하가 없어졌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이제 요한이가 말할 그 예감이 들었다. 찬란한 예감이 들었다는 그 결심을 하고 또 그 어려움에서 일어섰다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아,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한번 카메라 한번 전환 해주시고. 네. 어떤 부분을 시은이 이야기 들으면서 목사님이 좀 떠오르게 됐냐면 아기들이 엄마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어요. 그리워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냥 밥을 또 우리처럼 급식을 먹게 되는 이 순차적인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언제까지 야성에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현대화가 되었고 이미. 그러니까 언제까지 야성에 남아 있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박완서 작가는 그 시기에 자기 성장기에 맞춰서 어린 시절을 딛고 이제 청소년기를 향해서 결국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싱하는 언젠가는 없어질 거였거든. 근데 자꾸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데 찬란한 예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박완서 작가는 나아갔고 그 동력으로 아까 우리 찬영이가 말한 것처럼 언젠간 글을 쓸 것 같은 예감, 과거는 미래로 갈 수 있는 동력으로 쓰는 그러니까 결국 그 많던 싱하는 시대가 먹은 걸 수도 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박완서 작가의 삶이 먹었다. 너무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카시아 꽃은 문명을 상징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외래종이니까. 그 전에 우리나라에 없었던 아카시아 나무가 문명을 통해서 들어와서 문명도 아니고 야성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맛이 문 밖에 사는 박완서 작가조차도 너무 싫었던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야성을 기억하면서 싱하를 먹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하지만 그 싱하는 다 누군가 먹어버린, 상징적으로
네, 너무 좋습니다. 혹시 더 코멘트 할 게 있습니까? 제가 그 문장을 고른 이유가 네네. 그 박저골의 뒷동산은 되게 아기처럼 부드럽고 그 표현이 있지.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 묘사되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정반대로 지금 현저동에 있던 뒷동산은 숨 넘어가는 늙은이처럼 헐벗고 정기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너무 대비가. 다른 음, 그만큼 현재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음,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두 산을 헷갈릴 정도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야성과 문명 사이에서 헤매고 있던 그 혼란스러운 작가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이 문장을 고르게 됐어요. 너무 공감하고요. 그래서 박완서 작가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세팅들도 그렇게 다 해놓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우리 다음 장 바로 나가도록 할게요. 네, 5장 개불마당집은 우리 한이가 준비했네요. 한이가 준비한 개불마당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이 한번 개불마당집 줄거리를 설명 좀 해주세요. 큰 목소리로 해주셔야 돼요. 먼저 오빠가 졸업을 하고 엄마와 할아버지의 소원대로 처음에 총독부에 취직을 했지만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반년 만에 철공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박완서 작가님이 집주인의 아이와 노는 게 질색이었지만 그 둘은 은근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둘이 놀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작가님이 그 아이의 얼굴을 핥히었고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다음날 바로 집을 사러 나섰고 며칠 안 돼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 집은 급하게 구하기도 했고 또 문 밖인 현저동이었지만 작가님은 가족만의 집에서 산다는 것과 식구끼리 화목한 것이 좋았습니다. 작가님은 도시 생활에 적응하고 조화를 이루기 시작한 시기여서 서울도 더 이상 아득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골에서의 침침한 등자불도 이제는 가깝했고 서울의 대낮 같은 전깃불이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박완서 작가님도 이제 점점 문명에 익숙해지고 그게 더 좋아졌다는 내용의 5장 개불마당 집이었습니다. 와, 줄거리 정리 너무 너무 잘해줬습니다. 너무 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환점이 좀 온 거죠. 이사도 갔죠. 근데 물론 문 밖에서 문 밖으로 갔지만 조금씩 더 적응하고 서울 생활이 문 밖이긴 하지만 익숙해지고 시골이 싫어지는, 야성에서 조금 더 멀어져서 우리 2장 제목이었던 아득한 서울이었는데 이제 아득하지만은 않은 서울이 되어버린 전환점이 되는 장.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케이, 괴불마당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이사 가기 전 상황이 엄청 눈치 봤잖아. 그 주인집 눈치를 엄청 봤잖아요. 화장실도 오전에 급한 시간에는 너는 가면 안 된다, 주인집에서 먼저 가셔야 된다 라든지, 아이랑은 대화도 하지 말아라, 괜히 부딪혔다가 욕먹는다, 이러다가 결국은 아까 말한 얼굴 핥힌 것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괴불마당집이란 곳에 이사를 가게 됐는데, 괴불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주머니 끈 끝에 차는 세모 모양의 조그만한 놀이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에 말한 그 이름이 주머니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개불 주머니라는 게 있는데 세모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당이 보통 세모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집이 아니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개불마당 집이었지만 그럼에도 좋았다. 완전한 형태의 마당을 가지지 않은 부족한 집이었지만 그럼에도 상승곡선이다. 점점 문명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이런 줄거리 포인트에 맞는 집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이런 문학적 구성이 너무 완벽하게 지금 짜임새 있게 가는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너무 소름이야, 목사님은.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님은 성경의 공통점도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이 문학적으로도 연결이 된다.
이게 성경에 어떻게 역사서 같은 게 쓰여졌을지, 어떤 문학적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역사적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를 박완서 작가님의 글 쓰는 스타일을 보면서 좀 목사님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인상적인 구절 준비하셨죠?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는 그 집을 괴불 마당집이라고 불렀다. 마당이 괴불처럼 세모였기 때문이다. 네, 마당이 개불처럼 세모였기 때문이다. 아, 이걸 준비했는데 목사님이 그걸 이미 물어봤고요. 네, 너무 잘 아까 설명해줬고, 한번 이거 뽑은 이유를 한번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완서 작가님이 전에 살았던 집에서는 주인집과 아이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고 자신의 집이 아니라 편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이사한 집은 물론 급하게 구했고 허름한 문밖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완서 작가님은 가족과 화목하고 가족만의 집이 있다는 것에 좋아하셨고 그렇게 마당에 괴불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박완서 작가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잘하면 어떡해. 한이가 왜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잡았네요. 이건 목사님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 내 거다. 이 집은 내가 이름도 괴불이라고 연결을 해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 작가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이걸 뽑았다. 와, 아니 대단하다. 너무 엄청난 발표였어요. 준비 정말 잘했습니다. 혹시 더 코멘트 해줄 내용이 있습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6장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제 야성을 떠나서 결국 문명을 향해 조금씩 더 멀리 가고 있는데 야성을 대표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표현될지 우리 민준이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왜요? 책만 가지고 왔어. 오. 자, 그럼 줄거리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그 카메라 보고. 할아버지가 세 번째 중풍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박적굴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아버지를 사랑했는데 눈물을 안 흘렸어요. 흘리긴 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슬픈 마음 때문에 흘린 게 아니었고 그렇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엄마가 장씨 개명을 하자고 말했는데 그 오빠하고 숙부가 반대를 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장씨 개명 안 하고 버텨왔는데 이제 하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학교에서 그 새 친구를 사귀는데 복순이라는 복순 씨가 이때 나왔구만. 네, 친구를 사귀고 좀만 더 큰 목소리로. 그리고 그 복순이와 그 처음으로 도서관에 가게 돼요. 거기서 많은 책들을 보는데 그것 때문에 소설가가 됐을 수도 있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그 수학여행 가기 전에 할머니가 촌스러운 모습으로 박완서 씨를 만나러 오셨는데 박완서 씨가 그게 너무 창피해서 그 울고 수학여행을 우울하게 보내요. 이렇게 끝나요. 이게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를 떠나보낼 때는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할머니를 만났을 때는 눈물이 흐르는 걸로 연결을 했네. 그 포인트를 잡았네. 오, 얘네 진짜 대단하다. 중학교 1학년인데 어떻게 진짜 잘 잡았네, 포인트. 너무 잘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했잖아. 박완서 씨만큼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도 없고 박완서 씨만큼 할아버지를 사랑한 사람이 없거든. 거기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할아버지가 퉁 걸렸을 때 붙잡았던 그 줄을 만지면서 할아버지를 떠올렸던 박완서 씨. 그러니까 그만큼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러니까 할아버지 품에서 느꼈던 그 냄새 너무 생생하게 묘사할 정도로 너무 사랑하는데 정작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눈물은 안 나왔었어.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었죠. 근데
할머니를 만났을 때는 눈물을 흘렸다.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좀 있는데 이건 목사님이 몇 가지 좀 코멘트를 하면서 질문도 하고 할게요. 네. 할아버지는 분명히 야성을 상징하는 분이셨죠? 맞죠? 시골 박적골의 대표적인 양반 가문의 대표. 할아버지는 야성을 상징해요. 물론 할머니도 야성을 상징하죠. 그래서 문명에 있는 문 안에 있는 학교를 다니던 그 반이 수학여행을 야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수학여행을 야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박완서 씨는 지금 어느 세계에 있는 겁니까? 야성입니까? 문명입니까? 경계입니까? 경계예요. 경계. 문명을 향한 경계인데 문명에 더 가까워지잖아. 그러니까 문명의 그룹에 어색하게 섞여서 야성으로 가는데 그 야성이 하필 우리 동네에 가까운 곳이야. 그러니까 야성의 대표인 할머니가 마중 나와 주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와 나와의 관계는 내가 지금 어느 포지션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장례는 야성과 야성의 관계로 만났을 때 눈물이 안 났는데, 할머니와 지금 박완서 씨가 만난 거는 내가 야성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문명의 위치에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근데 할머니를 아는 척하는 순간 내가 뭐가 돼? 야성이 되어버리거든. 근데 내가 야성이 되어버리면 친구들한테 나의 야성을 들켜버리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눈물이 난 거야. 그 상황이 눈물이 나왔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문명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싶었는데 나에게 아직 야성이구나. 나는 아직 야성에 있구나. 이것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을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 줄거리 중에 또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포인트가 좀 더 있어요? 충분히 잘 설명해준 것 같아요. 너무. 복순 씨 둘이 친하죠? 네. 왜 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반 짝이 돼가지고, 그리고 독서도 서로 좋아하는 거. 서로 독서 좋아하고, 약간 복순 씨도 뭔가 약간 문방 냄새가 좀 나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 문 안 사람이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문 밖 사람에 가까운 느낌이 있어서. 네, 그럼 그 문장 하나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기억에 남는 거. 네, 기억에 남는 문장.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도 난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충분히 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학교에 엄마가 찾아오는 것도 이번 장에 있는 내용입니까? 네. 그때 뭔가 인상적인 내용이 좀 있었는데. 원래 상식적으로 할아버지가 죽을 것 같으면 가야 되는데 그 엄마가 결석 처리가 되냐고. 맞아. 야, 너 진짜 준비 잘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서 야성에서 끌어와서 문 밖에 살면서까지 문안 학교로 넣었는데, 야성에 있는 과거의 할아버지가 죽으셔서 가긴 가야 되는데 혹시 문안 학교를 다니는 우리 아이가 결석 처리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한 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담임선생님과 대화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잖아요. 이거 결석 처리 안 되는 거 맞지요? 되도 않는 그 일본어 하시는 선생님과 이 엄마, 우리말 하는 엄마가 통역을 쓰면서 이렇게 계속 불편하게 하는 대화 가운데에도 이 아이의 교육만이 희망이다. 결국 서울대 갔습니다. 네, 서울대 갔는데 교육만이 희망이다. 이거에 대한 엄마의 그 야성을 탈출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생생하게 그려진 장면. 네, 맞아. 네. 그리고 근데 목사님 하나 궁금한 게 좀 있어요. 네. 왜 눈물이 안 나왔을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박완서 씨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저도 이 문장을 고른 거예요. 진짜 우문현답이네. 목사님도 이해가 정말 안 돼. 사랑하는데 왜 눈물을 안 흘렸을까? 근데 눈물을 안 흘릴 수 있어? 근데 작가가 그거를 굳이 썼다는 거는 의도가 있다는 거거든. 아마 아까 괴물마당 집에서 나왔던 시골의 흐릿한 빛이 이제 싫어지고
서울의 그 전깃불이 좋아지는 그 시점에서 과거와 현재의 분리가 좀 명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할아버지였음에도 이게 감정적으로 눈물로까지 표현되진 않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할아버지를 안 사랑했다는 게 아니고 안 슬펐다는 게 아니지. 너무 슬프고 그런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거를 좀 연결해서 표현하고 싶은 작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동의합니까? 네. 그렇게 쉽게 동의해줘서 고맙고. 자, 그러면은 싱아는 누가 먹었습니까? 박완서 씨 그때 감정이 먹은 것 같아요. 감정이 먹었다. 네.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 이거 싱아는 누가 먹었을까가 나오는 장의 제목도 동무 없는 아이잖아요. 아, 동무 그때 없는 아이. 외롭고 그리고 그때가 분명히 아직 적응이 안 됐을 테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바뀌는데 결국은 그 상황이 박완서 작가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결국은 그 감정 상태 때문에 결국은 싱아를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가 부각이 된 거기 때문에 박완서 작가의 감정이 먹은 거라고 말할 수 있다. 외로움, 동무 없는 아이라는 그 상태. 그 다음에는 싱아에 관심도 안 가졌을 테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 지금 목사님 지금 소름이야. 너 왜 이렇게 잘해? 뒤에 하는 애들 어떻게 하라고? 이야, 야, 너 수업 시간에 진짜 열심히 했구나. 그리고 나중에 준비도 너무 잘했구나. 네, 다윗이 앉아주시고요. 너무 잘했습니다. 자,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라는 야성을 대표했던 두 분의 스토리를 지나서 이제 오빠와 엄마라는 문명을 향해 가는, 하지만 아직은 문 밖에 있는 이분들의 내용을 이제 다윗이가 준비했죠. 줄거리 한번 나눠주시죠. 7장에서는 먼저 박완서 작가님이 다니던 학교에서는 반끼리의 경쟁 때문에 어떤 반보다 성적이 낮으면 애들을 둘씩 짝지어 3회질을 하곤 했습니다. 거기서 박완서 작가님의 친한 친구인 복순이와 박완서 작가님은 키나 성적이 비슷해서 자주 짝이 되어 3회질을 한 적도 있습니다. 복순이는 경기군에 갔고 박완서 작가님의 엄마는 박완서 작가님을 경기군에 보내고 싶어 했지만 박완서 작가님의 설득으로 박완서 작가님은 숙면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일본이 망하면서 박완서 작가님의 삶은 더 어려졌습니다. 학교에서는 방공 연습도 자제, 콧구멍이 삭감해졌고 상황이 어려워서 박완서 작가님 어머님께서 살을 받으러 시골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셨지만 큰 숙부 덕분에 굶지는 않았습니다. 오빠는 철공장에서 직령에 빠질 수 있는 회사에 다녀서 징집이 안 됐습니다. 동갑 친구는 순사의 당할까봐 집을 보낸 만큼 힘든 시기였습니다. 네, 7장의 이제 줄거리를 다윗이가 잘 설명을 해줬는데 우선 이 삼해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삼해질이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싸대기 뺨을 때리는 걸로 이제 삼해질로 표현했지만 이게 감정을 가지고 때리는 어떤 그 상황을 삼해질을 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문장 뽑은 거가 그 내용이죠. 한 줄 문장 뽑은 게. 그럼 그때 좀 더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 박완서 씨랑 복순 씨랑 이제 다른 학교로 가는데 그때 이제 애틋했던 장면이 나옵니까? 여기 그 장에서 나왔습니까? 같이 그 비 맞으면서 가고 했던 게 이번 장입니까? 그렇구나. 근데 서로 되게 친했는데 친했기 때문에 헤어져야 했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여자들의 마음은 너무 친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로맨틱 소설처럼 헤어지는 운명을 선택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 감수성을 이해하려면 우리 레벨에선 좀 어렵겠다. 여자친구들은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했던 배경이 일본이 망해가면서, 망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서 자꾸 지게 되면서 점점 수탈을 하는 거야, 이 조선 땅에서.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철도 없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돼서 사람들이 문명이 오히려 더 힘들어진 상황이죠. 사실은 시골은 쌀이라도 있었지. 아까 쌀이라고 했는데 쌀이라도 시골은 있는데 문명, 그 좋은 세상에서 오히려 먹을 게 없는 상황이 이 역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배경이 되었고, 아까 동갑내기 친구는 해코지 당할까봐 시집을 보냈다는 표현은 아마 그 위안부로 끌려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도 빨리 그냥 결혼시켜버리는 문화가 그때 생겼다는 표현이 있었고, 그랬죠. 네. 오케이. 그 배경을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명을 향해 갔는데 세상이 뒤집어지려고 하는 상황이 오면서 문명에서도 여전히 힘들다. 세상 어차피 삶은 힘든 거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죠. 자, 그럼 한 줄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별 수 없이 이 야만적인 증오심에 쓰여 점점 강도가 높게 서로의 뺨을 때렸다. 이게 되게 온순한 담임 선생님이 아까 말한 그 학교에서 경쟁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반이 성적이 떨어지면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사매질을 하게, 감정을 가지고 때리게 했는데 짝꿍을 보게 하고 한 짝이 이렇게 뺨을 때리면 상대방이 또 뺨을 때리고 서로 뺨을 계속 때리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박한서 작가 이해를 할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 온순한 20대 여자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못난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 선생님이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사람에게는 그 악한 점이 있는 것 같아. 자기한테 권한이 있을 때 일제시대의 리더십 폭력적이잖아요. 근데 일제시대 때 학교의 담임 선생님,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폭력적으로 아이들을 괴롭히는 모습, 그게 그 반교실 자체가 나라와 민족을 보여주는 상황처럼 보여져요. 근데 결국은 조선인들끼리 때리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 상황을 좀 잘 묘사한 거라고 좀 비춰지고요. 근데 이 선생님이 또 나쁜 게 살살 때리면 자극을 해서 더 세게 때리게 만들었잖아. 그러면 복순이한테 뺨을 맞으면 자기도 더 세게 때리는, 그러니까 증오심에 씌어 점점 강도가 높게 서로의 뺨을 때렸다. 이거를 세 글자로 무슨 그림과 같았다라고 박한서 씨가 묘사했던 것 같은데 혹시 지옥도? 지옥도. 지옥도로 마치 이거는 지옥도와 같았다. 가장 그 로맨틱한 박한서 씨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는 걸 선택했던 이 둘 사이에도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오케이. 혹시 그만턴 싱아는 누가 먹었습니까? 저는 엄마가 먹었다고 생각해요. 네, 엄마 때문에 결국은 박한서 씨가 싱아를 못 먹게 됐다.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네. 혹시 좀 더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큰 목소리로. 충분한 것 같아요. 엄마 얘기는 그 전에도 계속 해줬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에서 결국은 문명을 선택해 갔던 엄마 때문에 이제 싱아는 없어졌다. 근데 사실 엄마가 문명을 선택해 간 이유를 직접적인 사건이 있다면 혹시 기억이 날까요? 이건 이번 장과 상관이 없지만 왜 엄마는 문명을 가는 거를 선택했을까? 그 아버지와 관계가 있어. 혹시 기억이 날까?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죠? 이게 너무 초반부에 나오는 거라. 아버지가 맹장이었거든. 근데 서울에 살았으면 그냥 병원 가서 수술하면 바로 해결이 돼. 문명에서 살았으면. 근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굿을 보게 했어. 배 아픈데 그냥 그 귀신 들린 굿을 보게 해서 낫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결국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야성은 미개한 거야. 나의 남편을 빼앗아 버린 거.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엄마가 얼마나 한 방향이야. 그지? 그 지조, 절개
이거잖아. 그 남편을 앗아버린 야성. 우리 아이들은 이 미개한 야성에서부터 탈출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싱아를 버리고 서울로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싱아를 못 먹게 된 게 꼭 좋았다 나빴다 우리는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어. 그죠?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이제 8장이네요. 중간을 훌쩍 넘어서 이제 8장. 고향의 봄입니다. 아, 고향의 봄, 인상적인 그 노래가 떠오르는 고향의 봄입니다. 가영아 최대한 큰 목소리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도 가깝게 하고. 자, 그러면은 고향의 봄을 우리 가영이가 줄거리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오빠는 오빠가 일하던 곳이었던 철공소를 그만두고 작은 숙부의 어른 도매상은 폐업 상태가 되는데 이 모든 일은 박완서 씨가 2학년으로 진학할 무렵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빠는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몸은 좋지 않지만 세련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박완서 씨는 인사할 겨를도 없이 개성으로 이사를 갔지만 새 학교에 정을 못 붙였고 며칠 안 돼서 박완서 씨는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박절골로 보내지게 됩니다. 박완서 씨는 박절골의 풍경을 보고 박절골의 봄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처음 알게 됩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은 일본이 점점 패망할 상황으로 가게 되면서 정말 문명에서 살 수 없는, 문명은 사실 정부가 중요하잖아. 그 정부가 망하게 되니까 문명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성에선 싱아도 뜯어 먹을 수 있고 물도 그냥 뭐 개울가에서 바로 먹을 수도 있는데 문명은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해 가면서 결국은 문 안에보다 다시 야성 쪽이 좀 더 좋은 선택지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쵸? 그래서 이사를 개성으로 가게 되었다. 개성은 박적골에서 가장 가까운 문밖 같은 곳이지. 그러니까 완전 문명도 아니고 완전 시골도 아닌 곳. 그리고 개성으로 이사를 간 이유가 그것도 있지만 또 오빠의 결혼도 개성으로 이사를 가게 된 이유이기도 했죠.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이제 개성 쪽으로 또 그 언니가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개성으로 가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박완서 씨도 개성에 있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어떤 선택을 했다고 아까 말했어요? 휴식을 취하러 박절골로. 그 문밖 정도가 아니라 완전 야성으로 휴식을 취하러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박적골을,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를 가지고 목사님 물어본 건 아니에요. 박적골이 어땠대요? 아름다워. 이게 그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 박적골 대표 주자인 할머니를 봤을 때 눈물을 흘렸던 박완서 씨가 몸이 아파지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박적골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또 동무가 없어도 그 비현실적인 향기에 이끌려서 막 몽유병 환자처럼 돌아다녔던 그 묘사가 목사님 너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고향의 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제목과 이게 어떤 연결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고향의 봄. 실제로 봄이었지. 고향, 박적골은 고향이고 실제로 봄이었어. 또 어떤 면이 좀 연결이 좀 될까? 고향의 봄이라는 말과.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 혹시 알아요? 잘 모르지. 이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일제시대 때 썼던 노래거든. 그러니까 이 고향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우리가 다시 찾아가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그 무언가, 우리나라의 해방, 뭐 그 해방 바로 직전을 말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으로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상적인 문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박적골의 봄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처음 알았다. 나는 동무 없이 혼자서 목육병자처럼 산과들을 누볐다. 혼자서 산길을 헤매다가 나도 모르게 연습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었다. 서늘하면서도 달콤한, 진하면서도 고상한 환각이 아닌가 싶게 비현실적인 향기에 이끌렸었다. 오케이. 그 고향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꼈던 박한서 씨. 이때가 어떤 면에선 천국 같은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야성이 그냥 버려야만 하는 세상은 아니었던 거야. 거기에서 치유가 되고 거기서 너무 행복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걸 뽑았던 이유 좀 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 문장이 박완서 씨의 박적골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 그리움을 나타내는 것이 이 문장에 잘 드러나서 이 문장을 인상 깊은 문장으로 뽑았습니다. 네, 박적골에 대한 정말 진짜 내가 거기서 같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줬어요. 네. 자, 그러면은 싱하는 누가 먹었습니까? 박완서 씨가 싱하를 찾기 전에 누가 그 전에 다 찾아갔거나 싱하가 아직 다 자라지 않았는데도 그냥 헛고생을. 그 관점에서 왔구나. 어쩌면 그 동네에도 싱하가 있었을 텐데 누군가 이미 다 뜯어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차피 자라지 않는 곳일 텐데 박한서 씨가 목적지를 잘못 찾은 거다. 이 관점으로 이야기해 준 거죠? 네네. 오케이. 너무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네. 자, 바로 다음 장 이어서 갈게요. 패대기 쳐진 문패. 그 장면이 좀 떠오르면서 어떤 내용일지 좀 그려지네요, 머릿속에. 자, 우리 주엽이가 네. 카메라를 네, 좋아요. 주엽이가 한번 줄거리를 큰 목소리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망한 뒤 박한서 씨네 집은 일본이 망한 걸 아직 박적골에 있어가지고 아직 모르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찾아와서 갑자기 집을 부시기 시작했는데 그 박한서 씨네 집에서 왜 집을 부시냐고 물어봤는데 친일파로 몰려가지고 청년들이 많은 집을 부시고 다닌다고 하면서 박한서 씨네 집을 부시고 있었는데 거기서 또 어떤 청년 한 명이 문패를 패대기 쳤는데 그 문패가 할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셔도 아무도 건들지 않았던 할아버지의 문패를 한 청년이 패대기를 쳐가지고 박한서 씨가 그것에 대해 분노해가지고 그 청년에게 달려가는데 그때 오빠가 박한서 씨를 데리고 산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라도 아무 말도 하면 안 되고 그 산에서 울다가 내려가자고 한 뒤 박적골을 떠나 개성으로 갔는데 개성에서 작은 숙부네가 서울에 집을 하나 장만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게 됐는데 질서가 아예 무너진 역에서 열차를 타고 서울역을 가게 되는데 서울역에서 이제 다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점점 더 책을 많이 읽게 됐는데 박한서 작가님께서 다른 사람은 이제 한글을 배우고 있는데 먼저 한글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쾌감과 자부심을 느끼시게 되고 이제 얼마 뒤에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올케의 엄마가 박한서 씨네 엄마를 찾아와가지고 그 올케가 죽어가지고 울면서 박한서 씨네 엄마를 찾아오게 되고
또 박완서 씨는 마지막에 폐결핵을 동경하게 되고 폐결핵을 앓는 남자와 사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치게 됩니다. 네, 이 장 내용이 그렇게 마치게 되죠. 우선 좀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이 문패잖아요. 문패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했죠? 할아버지 이름이 일본어로 적혀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말로 적혀 있었습니까? 아마 한자였겠지만 우리 정체성의 문패가 적혀 있었는데 일본어로 적혀 있는 이름도 아닌데 그게 패대기 쳐졌다라는 거에 네. 박완서 씨가 화가 났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동네에 창씨 개명한 사람도 많아가지고 그 동네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씨 개명을 했는데 이 집만큼은 창씨 개명을 안 할 정도로 굉장히 그래도 자신감 있게 우리는 정체성을 지켰다라고 박완서 씨는 생각을 했는데 창씨 개명한 사람들이 와서 정상적인 문패를 패대기 쳐버리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그쵸? 그게 되게 인상적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상징성이 좀 있는데 어떤 평론가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턴 싱하에서 어떤 이 가문에 다 목사님 보고 있지 얘들아? 지금 우리 같이 수업도 하는 거야. 집중력 가지고 이 가문의 남자는 무엇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목사님 저번에 얼핏 말했지? 기억나나요? 가문의 남자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나라를 상징한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태어나자마자 우리의 그걸 빼앗긴 거야. 우리의 주권을 빼앗긴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풍에 걸려서 이름만 있고 움직일 수는 없는 사람이야. 이것도 일제 치하에 있는 우리 상황을 묘사하는 거지. 근데 일본이 망했잖아. 그러면 이 문패가 계속 이제 지켜져야 될 것 같은데 문패가 패대기 쳐졌다라는 게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이름이 패대기 쳐졌다라는 게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 어떤 상징성이 있을까? 이거 대답할 수 있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주엽이한테 물어보기가 좀 미안한데 어떤 상징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라면 만약에 이 문패가 우리나라라면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대표했어. 실제로는 죽었지만 이름은 남아 있었잖아. 근데 그 이름마저 패대기 쳐졌다. 이게 한국 역사를 봤을 때 어떤 1945년의 상황성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일제시대 전에는 어떤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일제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이름이 뭐였습니까? 조선이라는 명패가 있지. 근데 일제시대 동안 죽었어. 근데 명패는 달려있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패대기 쳐졌다라는 게 어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징이 있을까? 나라가 사라졌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라졌다. 이름이 일본어로 적혀있지 않았잖아. 조선시대 쓰던 방식으로 문패가 있었단 말이지. 근데 할아버지는 이미 예전에 죽으신 분이지만 이제 일제시대가 끝나면서 그 문패마저 패대기 쳐져 버린 거야. 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일제가 끝나면 조선이 다시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조선은 사라졌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근데 문제가 있지. 아까 문명은 정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문명이 되려면. 그때 아까 기차역을 뭐라고 묘사했어요? 질서가 없는. 그러니까 이 문패가 패대기 쳐졌고 일제도 쫓겨났어. 근데 누가 우리를 지켜주지? 누가 다스려주지?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은 죽을 맛이지. 이제. 이 문명을 이끌어가줄 중앙 정부가 필요한데 일본이든 뭐든 근데 그게 없으니까 기차역에도 혼란, 사람들이 막 유리창 너머로 타고 뭐 자리 이런 것도 없고 다 깨져버려 있고 문명이 아주 파괴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 이 패대기 쳐진 문패라는 말과도 좀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목사님이 좀 받았습니다. 오케이, 아까 그 요약 너무 잘해줬어요. 요약 너무 잘해줬고 네, 인상적이었던 구절 말해주세요. 할아버지 서책으로 그릇을 만드는 걸 볼 때는 재미만 있었는데
문패를 패대기 치는 건 왜 그렇게 참을 수가 없었는지 모를 일이다. 이게 왜 인상적이었습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많이 울음이 나오지 않았고, 또 할아버지의 서책으로 책을 만들 때도 재미만 있었는데, 패대기가 문패가 패대기 쳐졌을 때 화난 박완서 씨의 모습을 보니까 되게 박완서 씨의 마음이 언제 화나고 언제 기쁜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까? 네. 근데 왜 서책으로 만든 그릇을 볼 때는 재미있었지만 문패는 왜 화가 났을까? 그걸 혹시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답이 없어. 그냥 느낌을. 그러니까 왜 서책으로 그릇 만드는 게 나중에 이제 엄마랑 얘기하면서 웃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문화재였을 수도 있는데 그 귀한 건지 모르고 이 책을 다 찢어다가 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이것도 잘못이었는데 그때는 너무 재밌게 그걸 했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소중한 문화를 본인들이 망가뜨렸을 때는 재밌어 했는데, 이 문패, 이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그게 패대기 쳐졌을 때 그것만큼 화가 났다. 패대기를 그 문패를 나라라고 치면은 박완서 씨 마음에 있던 나라가 사라졌어. 그지. 그 문패를 상징적인 게 패대기 쳐졌는데 그게 할아버지든 나라든 나에게 어쨌든 소중했던 그 무언가가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런 상황. 그럼 화가 당연히 나죠. 책은 내가 찢었잖아. 재밌든 필요해서든. 근데 남이 와서 내 거를 하면은 화가 나는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오케이. 싱하는 누가 먹었습니까? 박완서 씨가. 박완서 씨가 먹었습니까? 네. 왜입니까? 먼저 야성을 떠나서 서울로 갔을 때도 먼저 야성을 떠났고, 또 할머니가 왔을 때도 울음을 터트린 걸 보면 그냥 야성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싱하를 야성으로 표현하면은 박완서 씨가 야성을 떠난 것 같은. 그러네. 어차피 야성과 문명은 그대로 있는 건데 본인이 더 이쪽으로 점점 기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야성은 떠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박완서 씨가 먹어버린 거다. 너무 멋진 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할 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이 광고 하나 하고 계속 이어서 할게요. 가장 어려운 남중무쇠이네. 자, 그 광고는 원래 우리가 예정한 시간이 4시 20분까지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 4장이나 남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오늘 한이가 발표하기로 한 인문학 세미나는 우리 다음 주에. 한이야, 아쉬워서 어떡하지? 인문학 세미나 수업은 다음 주에 하고 우리는 인문학 세미나 수업까지 이어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배터리가 남아있으면 좋겠다. 자, 어차피 확인은 안 될 거예요, 거기서. 자, 다혜 아직 안 왔어? 왜 안 왔어요? 네. 사실 10장이 목사님도 수업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장이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장이었어서 이걸 누가 뽑나 했는데 우리 마음 착한 다혜가 남들 다 고를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 남아있는 거를 이름을 써가지고 가장 어려운 장인데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혜 한번 줄거리 잘 요약 좀 한번 해주세요. 큰 목소리로. 큰 속부가 공개적으로 소실을 두어서 속부네를 작가님이 가기 싫어하셨는데 자주 보러 갔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그게 찝찝하셨는데, 왜냐하면 아버지를 일찍 여인 박완서 작가님은 큰 속부를 각별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서였어요. 그리고 학교도 혼란스러웠었는데, 왜냐하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권위로 착각한 그때 당시에 박완서 작가님이 학교 상황은 학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념의 대립이었었어요.
그리고 오빠가 자익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엄마는 아들이 자익운동을 안 했으면 해서 대학을 가면 자익운동을 이제 그만할까 싶어 보냈는데 오빠는 우리나라에 학문을 배우려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박완서 작가님은 오빠의 영향을 받아 오빠의 책들을 다 읽고 오빠가 하는 일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메이데이 날 남산에서 자익운동이 있었는데 그쪽에 박완서 작가님이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혼란스러웠던 학교생활 그리고 오빠의 자익운동 등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때여서 이 시기는 내적으로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박완서 작가님에게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네, 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다 힘든 상황이었다. 암중모색. 그 암중모색이 어려운 표현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더듬으며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두운데 막 더듬으면서 뭔가를 찾는 뜻이구나. 그러면은 이 10장이 목사님한테도 너무 어려웠던 장이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어두움에서 무엇을 찾았던 걸까? 박완서 씨는 어떤 상황이 좀 어둡다고 표현됐던 것 같아요? 우선 큰 숯분에서 기억나요? 큰 숯분에 가면 같이 잤던 게 이때 아닙니까? 큰 숯분의 집에 가서 같이 잠을 잤어. 그때 박완서 씨가 어떤 기대감을 가졌는지 혹시 알아요? 기억나요? 밤에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박완서 씨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냐면 박완서 씨가 어머! 숯불랑 그 소실 첩으로 드린 그분이랑 밤에 내가 책에서나 보고 이야기만 들었던 밤에 어른들이 하는 그걸 하지 않을까? 그치, 기억나지 그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암중모색. 그 어두운 밤에 지금쯤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거를 처음에 이제 표현한 거일 수도 있다. 이거는 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어떤 게 어두웠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학교도 상황이 쉽진 않았잖아요. 왜 어떤 상황이 좀 힘들었어요? 어두웠어요? 자유와 민주주의를 권리로 착각해가지고 그게 포인트죠. 맞아. 그러니까 암중모색에서 학교도 어두웠어.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쪽으로 왔으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죠? 착각하다 보니까 저 선생님 몰아내자, 학생들이 이게 자유라고 생각한 거야. 교장 우리가 뽑을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했었어. 그러니까 이게 어두운 상황이었는데 이 어두운 상황에서도 자유라는 걸 더듬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찾아갔던 시기였다. 그러니까 성도 몰랐는데, 성에 대한 것도 몰랐는데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더듬더듬. 자유 뭔지 몰라. 근데 그 어두운 상황에서도 더듬더듬 하는 상황이었다. 오빠에게는 어떤 게 좀 어두운 상황이었습니까? 자익운동을 하지 말라고? 자익운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 이 엄마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민주 진영에서 봐야죠. 근데 오빠가 자익 쪽에 하니까 이 상황 자체가 어두워지는 거지. 그죠? 근데 박완서 씨가 그때 암중모색한 결과는 어느 쪽이었어요? 박완서 씨가 누구 책을 읽었습니까? 그때? 오빠의 책들. 오빠의 책. 그러니까 자익 쪽의 책을 읽으면서 그쪽에 대한 정보를 더듬더듬 하는 상황이었다. 그다음 어두운 상황.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지금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었잖아. 근데 그거를 더듬더듬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은 좀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메이데이 날 모이기로 했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메이데이가 뭐예요? 근로자의 날이요.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 누가 모인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인 겁니까? 박완서 작가님과 박완서 작가님과 또 누가 모인 거지? 박완서 작가님을 포함해서 좌익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찬성하던 사람들이 그때 이제 근로자의 날에 모인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박완서 씨가 어두운 가운데에도 그쪽, 사회주의 쪽도 많이 더듬었던 상황을 묘사한 것 같아요.
근데 줄거리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너무 잘 묘사한 것 같아요. 큰 숙부, 성, 자기 자신의 성, 그 다음에 학교, 자유, 오빠, 사회주의. 이 세 가지 상황을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박한서 씨의 관점에서 암중모색이라는 키워드로 너무 잘 요약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상적이었던 한 구절. 어려서부터 방학이 가까워질 때마다 가슴이 뛰놀던 버릇은 여전했다. 그건 나의 심신에 중요한 리듬이었다. 박절골이야말로 내 생기의 젖줄이었다. 이게 왜 인상적일까요? 방학이 오면서 고향에 가는 설레이는 마음이 공감돼가지고 골랐어요. 그러니까 방학만,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문 밖에 살고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죠? 학교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는 방학이야. 우리의 문명은 학교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지금 박한서 씨에게. 그러니까 방학 때 다시 박적골로 고향으로 갈 수 있을 때 그 설레임을 잘 묘사했다. 그죠? 그 부분이죠. 네, 너무 잘 골랐네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먹었습니까, 싱아? 산이 깎이면서 싱아가 조금씩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것도 문학적인 표현이네. 문명이 되려면 산을 깎아야 됩니다. 아시죠? 이 숲이 있던 곳을 다 깎아가지고 문명을 건설하잖아. 그러니까 문명이 싱아를 잡아먹었다. 네, 아주 좋은 발표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 자, 이제 11장입니다. 11장. 그 전날 밤의 평화. 여러분 오늘 며칠인지 아십니까? 6월 24일. 우와, 이거 오늘 발표하기에 너무, 이거 무슨 우리가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야, 이 책을 6월 24일에 우리가 발표를 했어. 특히 이번 장부터는 그 느낌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우리 여은이가 준비한 11장을 한번 잘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그 전날 밤의 평화는 대학생 박한서 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대학교에 붙게 되고 그때 대학생 때 선생님의 집이 현자동이어서 선생님과의 연대감이 생기고 오빠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일을 하면서 재혼을 하고 조카가 생기고 또 박한서 씨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신문에 엄마와 함께 나가게 됩니다. 이때 박한서 씨는 오래간만에 돌아온 우리 집안의 평화가 기분 좋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챕터 마지막에는 그러나 하필 1950년의 5월이었다. 그의 6월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고 표현합니다. 그 말대로 정말 평화였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6월이 다가온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줄거리 중간에 있었던 신문 그 인터뷰한 내용은 그 전날 밤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나중에 엄마와의 그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이후에 소설가가 된 이후에 내용을 아마 회상한 내용이 이번에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전날 밤에 또 어떤 면에 되게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점을 좀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되게 좋았던 내용들, 상황이 막 풀려가는, 여태까지는 다 안 좋은 내용이었다가 오빠가 네. 이제 원래 자익운동자여서 조금 약간 좀 비정상적이라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올케 언니를 다시 새로 만나면서 이게 다시 돌아와서 일을 또 시작하게 되고 또 조카가 생기는 그런 게 이 전날 밤의 평화에서 평화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빠가 어디서 일을 하게 됐습니까? 시골 학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시골의 학교로. 네. 그리고 그쪽으로 이사 가기로 얘기가 좀 되어졌었습니까? 아직 거기 안 나왔나? 네. 이번 장 아니었습니까? 다음 장인가? 이번 장에는 이사 가기로 해서 엄마가 거기 가서 막 밭도 보고 이랬던 내용은 안 나옵니까?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장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박한서 씨도 같이 가기로 했었습니까, 이사를? 같이 안 가. 왜 같이 안 가기로 했었죠? 이게 이제 박한서 씨 관점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학교 네. 때문에. 그렇죠. 학교 때문에 박한서 씨는 이사를 갈 수 없어서 이제 숙부네 가기로 했죠. 그게 박한서 씨가 너무 좋았던 거야.
평화. 이 키워드는 사실은 왜 엄마랑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나의 싱아를 다 잡아먹어 버린 엄마랑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오빠랑 엄마가 그 학교를 이사를 가고 나를 딸처럼 사랑해주는 숙부네에서 살면서 대학 생활을 한다. 모든 게 꽃길이지 이제. 근데 마지막 문장이 뭐였다고요? 그러나 하필 1950년의 5월이었다. 그의 6월이 다가오고 있었다.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다 좋았는데 6.25 전쟁 직전이었다. 어쩔 네. 수 없죠. 네, 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출증 환자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발려 보일 수 있는 내 치부를 엄마에게만은 보이기 싫었다는 게 말이 될지 모르겠다. 이게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때 박완서 씨가 이제 글을 쓰게 되면서 이제 엄마가 이제 집이 떨어져 있을까 가끔씩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책 이렇게 착 있는 그 책장에서 자기 책만 이렇게 제목이 안 보이게 두게 되고 그러면서 나왔던 문장입니다. 나중에 이제 소설가가 된 다음에 엄마와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엄마한테 자기 글을 보여주기 싫어했던 거야.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엄마와 정말 독특한 관계입니다, 박완서 씨 관계는. 네. 그리고 그 신문 기자한테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딸의 글 좀 평가해 달라고 하니까 나를 기억납니까? 그 되게 충격적인 말을 해서 박완서 씨가 정이 떨어졌다 뭐 이런 표현을 썼나? 어떤 충격적인 말을 했더라? 되게 싫어했던 것 같긴 한데 네.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 그때 표현이 무언 이런 것도 글이라고 이런 느낌이었어. 그거를 신문 기자 앞에서 엄마가 그렇게 말해보니까 박완서 씨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엄마가 읽어봤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런 것도 글이라고 쓰다니 뭐 이렇게 엄마가 인정해주지 않은 거에 대한 상처가 계속 있죠, 박완서 씨. 네, 싱아는 누가 먹었습니까? 싱아는 서울이 먹은 것 같습니다. 서울이 먹었다. 네. 네, 설명을 좀 더 해주자면 싱아는 이제 박완서 씨에겐 야성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이제 서울로 이사 옴으로써 이제 본인의 야성도 점점 사라지면서 본인의 마음속에 있던 야성, 그러니까 싱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었을까 합니다. 너무 키워드가 명확하니까 더 선명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서울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좋았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네.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찬란한 예감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장이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 요한이가 준비했습니다. 네, 카메라 위치 조절 좀 해주시고. 네. 자, 요한이가 준비한 줄거리를 먼저 좀 설명해 주시고 네,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찬란한 예감 전에는 여운이가 말했듯이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났는데 그게 하필 이제 6.25 전쟁 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책의 찬란한 예감 첫 부분에는 뉴스로 북한군 인민군이 남침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근데 남한군이 이제 잘 이겨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등교 길에 군차도 보이고 군인들이 막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큰일이 있구나라는 이제 느낌을 들으면서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수업을 듣는 내에도 이제 창문이 흔들리면서 전쟁에 대한 현장감을 이제 거기서 느끼고 집에 갔는데 엄마와 이제 올케는 긴장해서 빨리 피난처로 찾으려고 도망가려는 준비를 하는데 오빠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오빠가 올 때까지 갈 수 없다고 오빠를 기다리자고 하는데 오빠가 계속 안 오더니 며칠 후인가 인민군들과 함께 트럭을 타고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 가족이 좌익이다. 그래서 인민군들을 도와주고 좌파이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고, 하지만 엄마는 나이가 들고 올케는 아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은 이제 박완서 씨가 다 져야 됐고, 그래서 법정에 가서 벌레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이제 어린 나이에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 시기를 잘 이겨내서 글을 쓰고 싶다는 찬란한 예감을 가지고 이번 챕터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게 요약할 게 사실 너무 많았어서 갑자기 너무 급진적으로 일이 진행되거든요. 이 배경이 뭐가 있냐면, 예전에 그 좌익운동을 할 때, 암중모색 때 그 내용이 좀 나왔지만, 좌익운동을 할 때 엄마 집에 같이 살던 사람이 그 좌파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을 조금 도와줬었단 말이야. 도와줬었는데 오빠가 6.25 전쟁이 바로 일어나자마자 돌아올 때 북한이 서울을 이제 침공하면서 서울을 이제 잡아먹게 되면서 이제 반대쪽 사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됐어요, 그때. 그죠? 그래서 좌익운동하다 잡혔던 사람들이 다 풀려나고 그들의 세상이 되어버린 거야. 그들의 세상이 되어버렸죠. 근데 오빠는 본인이 좌익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운동할 때 도와줬던 그 남자다 라고 해서 그 사람도 좌익인 것처럼 오빠를 트럭에 태워줬단 말이야. 자전거를 버리게 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왔더니 완전 대접을 받은 거죠. 왜냐면은 인민군이 서울을 침공했는데 오빠가 자기도 모르게 와 막 이런데 같이 손을 들고 이러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고 봤어? 이 사람 저쪽 북쪽에 높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때 이제 대접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지. 문제라고 말하면 안 되지. 이제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그게 9월쯤이었죠. 9월에 다시 서울이 인민군이 쫓겨나고 국군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거야.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패대기 쳐진 문패 같이 여기 나쁜 북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실 오빠가 막 자기가 스스로 했던 것도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오빠는 너무 힘들어지고 또 외삼촌한테는 외숙부한테는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근데 박완서 씨랑 다시 어느 동네로 이사 가는데 어느 동네 이사 가는지 기억나십니까? 다시 현저동으로. 도남동 쪽에 있다가 다시 현저동으로 갔는데 거기는 오르막길이잖아요. 엄청 너무 힘든 그 막다른 골목에 있는 상황 같은 데에서 앞으로 글을 쓸 것 같은 예감을 받았다. 그죠? 그 이야기죠. 자, 인상적이었던 문장을 한번 읽어주시죠. 그때 문득 막다른 골목까지 쫓긴 도망자가 휙 돌아서는 것처럼 찰나적으로 사고의 전환이 왔다. 이 그때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겁니까? 전쟁이 끝날 무렵에 이제 다시 서울에 돌아와서 현저동으로 와서 여태까지 힘들었던 걸 딛고 일어서 선 다음에 앞으로 글을 쓰겠다는 그런 마음.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모두 피난을 갔는데 본인은 피난을 갈 수 없는 상황에 현저동으로 피난을 간 상황이에요. 사실 현저동으로 피난을 갔고 거기서도 먹을 게 없잖아. 문명인데 정부가 없을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먹을 게 없어서 다른 집 담을 넘어가서 먹을 걸 구해야 되는 그런 너무 힘든 상황에 누가 봐도 막다른 골목인데 갑자기 쫓긴 도망자가 휙 돌아서는 것처럼 찰나적으로 사고의 전환이 왔다. 그리고 이 찬란한 예감은 어떤 예감이었다? 글을 쓸 것 같은. 언젠가는 내가 글을 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그 힘든 일 혹은 좋았던 일들이 글로 생명력을 다시 얻게 될 것 같은 예감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고 책이 끝나죠. 이게 아까 우리 작가를 소개한 찬영이가 맨 처음에 꼽았던 문장이었습니다. 네. 오케이, 너무 잘하셨고, 그 다음에 그만둔 시간은 그럼 누가 먹었습니까? 아빠의 맹장이. 역시 네,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빠의 맹장이 먹었다. 이거를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아빠가 맹장염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마는 더욱더 시골 쪽이 아닌 도시 문명 쪽으로 가야지 된다라는 인식이 확 생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들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빠가 만약에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계속 개성에서 그냥 싱하를 따먹으면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을 잘 잡았는데 그 아빠의 맹장이라는 정말 낯선 키워드로 확 몰입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표현력, 창의적인 표현력 너무 좋았습니다. 오케이. 네, 혹시 더 다른 코멘트가 좀 더 있을까요? 아,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좀 마무리를 할게요. 아, 네, 목사님 카메라를 좀 목사님이 마무리를 좀 하자면 6월 24일 그 전날이죠. 오늘이 6.25 바로 전날, 그때 평화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찬란한 예감으로 미래를 향한 우리 박한서 작가 소설이 너무 이상하게 끝나버렸어요. 막 다 펼쳐놓기만 하고 전쟁이 완전 끝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끝났는데,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어떤 책이 있습니까? 네, 그 시리즈 중에 두 번째,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이거는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 박한서 작가 스토리죠. 그리고 이제 2학기 말에는 이제 10월 11월 이때가 되면은 우리는 어떤 책을 읽을 겁니까? 그 남자네 집, 그 시리즈의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어른이 된, 장년이 된 박한서 씨 이야기가 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한서 씨를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 사실 그만턴 싱하를 통해서 목사님도 되게 오랜만에 이 문학적인 장치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너무 좋은 책이었다. 특히 야성과 문명의 이 긴장관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인상적이었던 구절 한번 읽어줄게요. 너무 많지만, 엄마는 당신의 이야기 재주로 딸을 이야기를 좋아하도록 길들여만 놓고 의당 그 다음에 나타날 욕구에 대해서는 전혀 무책임했다. 이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이야기를 해줘서 그 책을 읽고 싶은 이야기에 대한 욕구가 있었는데 이 욕구를 풀어주진 않았다라는 거야. 책을 많이 사주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목사님 굳이 뽑은 이유는, 여러분 책을 읽어야 박한서 작가처럼 엄마가 책을 읽어주고 또 자기가 직접 이 욕구를 가지고 책을 읽어야 이 세계를, 찬란한 예감을 가지고 이 세계를 풀어갈 수가 있는 거지, 나만의 언어로. 그래서 목사님한테는 이게 너무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답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만턴 싱하를 여름이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름, 초여름이. 싱하가 이제 뭐 5월달, 4월달 이때 나는 풀이라며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싱하를 먹어버릴 수도 있지만 시간적으로도 싱하는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이 박한서 작가가 성장하는 시기 중에 봄이 있고 여름이 있는데 이 봄이 먹힐 수 있었다. 여름이 왔기 때문에 박한서 작가가 그러니까 미취학 시기에는 당연히 학교 밖에서 싱하를 마음껏 먹었지만 학창 시절에는 동시에 경험할 수 없다. 여름이다. 그건 여름이다. 그리고 언젠간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겠지. 그리고 또 봄이 올 것이다. 이게 이제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만턴 싱하가 없어진 이유입니다. 봄을 지나 여름을 지나갈 때는 싱하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언젠간 다시 봄이 온다. 네. 자, 여태까지였고, 혹시나 코멘트나 질문 또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해줬던 그만턴 싱하, 목사님 너무 좋았고 너희들도 너무 잘 수업을 잘 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발표 다 지금 박수 치려고 이러고 지금 목사님 이 발표를 들으면서, 와, 내가 대학교 때 만약에 팀 발표를 했어도 애들이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 못 그랬을 것 같아. 정말 수준들이 대단합니다. 목사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깊이 있게 잘 준비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도 많이 성장했을 것 같습니다. 다 잘 하셨죠? 자, 우리 박수 서로를 격려합시다. 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그산이도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 마무리합시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